자, 제9장 조세의 기본 원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9장에서부터 제14장까지가 제4편 조세 이론인데 이 제4편 조세 이론이 재정학이라는 과목 내에서 노른자에 해당하는 파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재정학이라는 과목의 진수가 여기 제4편에 담겨 있다. 여기 제4편에 담겨 있는 내용이 진정한 의미의 재정학 내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렵다는 얘기예요? 쉽다는 얘기예요?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4편 9장에서부터 제14장까지가 재정학 공부의 노른자, 진수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는 그래프가 많이 나옵니다. 두 번째, 수식이 많이 나옵니다. 세 번째, 경제학적인 사고방식을 굉장히 많이 요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제9장에서부터 제14장까지 여러분들이 최대한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강의를 하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힘을 내셔서 9장부터 제14장까지는 원래 공부를 열심히 해 오셨겠지만 약간 더 힘을 내셔서 조금 더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자, 여기에서 조금만 팔에 힘이 빠지면 보트를 놓으면서 튜브를 놓으면서 물살에 휩쓸려서 물속에 빠지게 될 수 있습니다. 꼭 붙들고 따라와 주시기를 먼저 한번 당부드리고 본격적인 강의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보면요. 조세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재정 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개별적인 보상 없이 자, 국가가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징수할 때 너 이번에 세금 500만 원 냈으니까 내가 대신 너한테 뭐 해줄게 이렇게 개별적인 보상을 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서 민간 부분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화폐를 말한다라는 것인데 자, 우리 이런 것들은 너무나 기본적이니까 한번 읽고 넘어가 주세요. 자, 두 번째, 조세의 기능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저 앞에 제1장 공부할 때 머스그레이브가 얘기한 정부의 3대 기능이 있다라고 했는데 자, 그 3대 기능과 내용이 똑같습니다. 첫 번째, 조세의 기능은 자원 배분 기능, 두 번째, 소득 분배 기능, 세 번째, 경제 안정화 기능이 있어요. 자, 첫 번째, 자원 배분 기능은요. 자, 시장에서 어떤 외부 효과 이런 것들의 존재로 인해서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할 때 정부가 교정세를 부과해서 우리 이러한 세금을 교정세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의 허리가 휘었어요. 뭐 의자에 앉아 있는 자세가 안 좋아서 허리가 휘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척추를 올바르게 교정해 주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시장에서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면 그것을 교정해 주기 위한 세금을 부과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세금이 바로 피구세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교정세를 부과하면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달성됩니다. 자, 근데 여기에 대해서 개념을 좀 정확하게 잡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경우가 있고 두 번째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 경우는 뭐냐면 원칙적인 경우예요. 자, 이게 거의 대다수에 해당합니다. 뭐냐면 시장은 원래 스스로 완벽하기 때문에 원래 시장은 냅두면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달성돼요. 그래서 시장은 원래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달성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정부가 조세를 부과합니다. 그래 버리면 이제 시장의 자원 배분의 효율성은 깨져버리는 결과가 발생해요. 아시겠죠? 자,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달성되고 있는데 잘 되고 있는데 여기에 정부가 조세를 부과해 버리면 이 효율성이 깨져 버린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도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어떤 예외가 있냐면 이제 뒤에 가서 공부하시겠지만 단 예외가 있다. 예외. 자, 이것이 중립세일 때 중립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자원 배분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조세는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달성되고 있었을 때 일반적인 조세를 부과하면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깨집니다. 그런데 중립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 중립세는 자원 배분의 효율성과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에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여전히 달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기한 중립세는요. 자, 두 가지로 또 구분을 할게요. 자, 뭐냐면 이론과 현실이 있는데 이론적으로는 중립세가 존재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완벽한 의미의 중립세가 존재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자, 이론적으로 어떠한 중립세가 있다라고 설정할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완벽한 의미의 중립세가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달성되고 있는데 조세를 부과하면 효율성 깨진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만 이론적으로 완벽한 중립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효율성이 달성된다.
이렇게 예외가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다음에 두 번째 볼게요. 자, 두 번째는 반대예요. 시장에서 시장 실패가 있어서 외부 효과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달성되고 있지를 못해요. 자, 이러한 경우에 이제 정부가 세금을 부과합니다. 자, 그러면 오히려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달성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이러한 세금을 뭐라고 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정세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정부가 멀쩡했던 시장에 세금을 부과하면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깨지는데 반대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달성되고 있지 못하던 상태에서 교정세를 부과함으로써 이것을 바로 잡음으로써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게도 할 수 있는데 바로 요 얘기가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일반적인 조세는 오히려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깹니다. 저해해요. 자, 두 번째, 소득 분배 기능인데 우리가 어떤 사회이든지 간에 고소득층이 있고 저소득층이 있습니다. 고소득층은 부자이고 저소득층은 가난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고소득층에게 세금을 많이 징수하고요. 저소득층에게는 세금을 조금만 징수합니다. 이렇게 해서 소득 분배의 불평등을 조금 줄여 나가고자 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이것이 조세의 소득 분배 기능이에요. 아시겠죠? 또 한 가지만 더 추가하자면 이렇게 많이 징수한 조세 중에 일부를 이 사람들한테 보조금이니까 S라고 써야겠네요. 서브사이드니까. 자, 이 중에 일부를 보조금으로 줌으로써 이 사람들의 소득 격차를 줄이고자 하는 그러한 기능을 수행한다까지 알고 계세요. 다음에 경제 안정화 기능인데 자, 우리 경기라고 하는 건 이렇게 호황과 불황이 반복됩니다. 자, 이렇게 기준선이 있었을 때 자, 우리 이러한 구간을 호황이라고 하고 이러한 구간을 불황이라고 하는데 자, 이렇게 호황일 때는요. 조세 징수를 늘립니다. 세금을 더 많이 걷어요. 세금을 더 많이 걷으면 기업들의 투자 활동도 위축될 거고 민간의 소비도 감소하겠죠. 이러면서 경기가 조금 진정이 될 겁니다. 자, 반대로 경기가 불황이면요. 이때는 세금을 줄여요. 자, 이때는 세금을 줄입니다. 자, 세금을 줄이면 소비도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니까 소비도 증가할 거고 기업의 투자도 증가할 수 있겠죠. 그에 따라서 경기가 살아날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경기 변동에 따라서 조세를 늘리고 줄이고 해주면은 경기 변동의 진폭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바로 이게 조세의 경제 안정화 기능이에요. 아시겠죠? 자, 다음으로 바람직한 조세 제도의 요건을 볼게요. 자, 다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빠르게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조세 부담이 공평하게 분배되어야 된다. 자, 사회 구성원들 간의 조세 부담이 골고루 분배돼야지 누구한테는 부당하게 많이, 누구한테는 부당하게 적게 이렇게 조세 부담이 불평등하게 분배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고요. 자, 두 번째, 경제적 효율성인데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칙적으로 조세 부과는 민간 부분에 자원 배분의 효율성의 왜곡을 초래합니다. 즉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을 초래해요. 따라서 그러한 비효율성을 극소화하면서 조세를 징수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거는요. 초과 부담과 관련된 이야기라서 자, 초과 부담은 뒤에 별도의 챕터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같은 크기의 조세를 징수할 때 초과 부담의 크기를 최소로 할 수 있을까? 그러한 최적 과세론이 뒤에 별도로 나와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 뒤에 내용까지 공부해야 비로소 온전하게 이 내용이 이해가 될 거다라는 것이고요. 자, 조세를 징수할 때는 행정적으로 단순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큰 비용 들이지 않고 조세를 징수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세수의 신축성, 요건 아까 말씀드렸죠. 경기 변동에 따라서 세금액이 증가하고 감소하고 해서 경기 변동의 진폭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고요. 자, 정치적 책임성인데 이거는 조세 법률주의라고 하죠. 국가가 국민들에게 조세를 징수하려면 법에 어떠한 명목으로 얼마의 세금을 낸다라고 하는 것을 법에 명백하게 밝혀놓고 법의 근거하에 그거대로 조세를 징수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정치적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거는 그런 겁니다.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이런 거죠. 뭐 A당이 있고 B당이 있어요. A당이 있고 B당이 있어. 근데 이제 A당이 집권 여당이 됐어. 이제 A당이 여당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A당에서 새
세법을 개정했어. 세법을 개정해서 원래는 TA라는 세금을 걷었는데 이제는 TB라는 세금을 걷기로 세법을 바꿨어. 근데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냐 하지 않냐라고 한 것은 국민들이 이거를 얼마나 좋아하냐 좋아하지 않냐라고 한 것은 다음번 선거에서 여기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 뭐 그런 얘기인데 가볍게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 보시면 이제 조세 분류 나오는데 자, 여기 내용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세법을 별도로 공부하시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은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교과서 261페이지에서부터 교과서 263페이지까지는 여러분들이 세법에서도 공부해서 알 수 있는 내용들은 간략하게 생략하도록 하고 재정학적인 내용에 대해서만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세라고 하는 것은 경상적인 경비 지출에 필요한 재원 조달을 목적으로 부과되는 조세를 말하고요. 자, 목적세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부과되는 조세인데 목적세는 보통세 외 예외죠. 목적 구속 금지 원칙의 예외입니다. 원래 조세는 징수할 때 네가 낸 이 세금은 어디에 쓰일 거야 이렇게 목적을 전제해서 목적을 구속해서 조세를 징수하지 않는 게 원칙인데 목적세하고 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 구속 금지 원칙의 예외라고 앞서서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죠. 자, 목적세의 이러한 고유한 특징은 장점이 되기도 하고 단점이 되기도 합니다. 자, 만약에 욕조가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수조가 두 개가 있는데 여기가 A칸, 여기를 B칸이라고 할게요. 여기 A칸은요, 목적세에 의해서 예산이 확보되는 사업이라고 하고요. 여기 B칸은요, 그 외의 나머지 사업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목적세는 어떠한 세금을 징수할 때 이 세금은 처음부터 A 사업을 하기 위해서만 징수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A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가 있겠죠. 안정적으로 예산이 확보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장점이고요. and 두 번째, 예산의 칸막이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B 사업에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여기에 있는 예산을 B 사업으로 옮겨서 쓰는 것도 아니에요. 역시 이것도 목적세의 장점이겠죠. 자, 근데 이것은 동시에 목적세의 단점이 되기도 합니다. 자, 목적세 분야에 예산이 충분하면 다른 부분으로 돈이 넘어가지 않는다는 게 장점이 되겠지만 반대로 자, 목적세 사업 분야에 예산이 부족하고 다른 사업 분야에 돈이 넘친다면 얘가 거꾸로 이렇게 들어갈 수도 없기 때문에 돈이 나갈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기 때문에 재정의 경직성이 발생하게 돼요. 자, 우리가 돈이라고 하는 것은요,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있는 게 자원 배분의 효율성상 좋은 겁니다. 제가 앞에서 자원 배분의 효율성 설명드릴 때 적재적소라는 표현 말씀드렸죠. 적재적소. 그리고 부족하지도 않고 넘치지도 않는 상태가 효율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이러한 경우에는 어디는 돈이 부족하고 어디는 돈이 넘쳐요. 이런 건 안 좋은 거예요. 이런 거는 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용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업 분야는 돈이 넘치고 어떤 사업 분야는 돈이 부족하고 이래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재정의 경직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직접세와 간접세 보겠습니다. 자, 직접세는요, 일반적으로 조세의 전가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부과하는 조세라고 나와 있는데, 자, 그럼 우리가 이 개념을 이해하려면 조세 전가가 무엇인지 조세 전가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있어요. 자, 조세의 전가라고 하는 것은요, 조세의 부담을 타인에게 넘기는 것, 떠넘기는 것을 얘기합니다. 넘기는 것을 조세의 전가라고 해요. 자, 상황을 볼게요. 자,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국가가 A한테 명령을 해요. 너 100원의 조세를 내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랬더니 A가 자신의 부담으로 100원의 조세를 납부합니다. 자,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조세의 전가가 발생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러한 조세 부담을 타인에게 떠넘기지 않았잖아요. 자, 근데 우리가 이러한 경우를 볼 수가 있는
있는데 자, 똑같이 A가 있고 B가 있다라고 할게요. 자, 국가가 A한테 명령했습니다. 너 100원의 조세를 내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더니 A가 어떻게 했냐면 B한테서 이 조세 100원을 받아요. B한테서 조세 100원을 받아서 B한테 받은 이 조세 100원을 이용해서 국가에 조세 100원을 납부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형식적으로는 조세를 누가 납부했죠? A가 납부했죠. 국가가 A야, 너 조세 100원을 내 했더니 A가 형식적으로는 알았어, 100원 여기 있어 이렇게 냈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100원 사실은 누가 부담한 거죠? 사실은 B가 부담한 거죠. B가 줘서 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실질적인 조세의 부담은 실질적인 조세의 부담은 누가 진다? B가 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인 납세 의무자가 아닌 B가 실질적인 조세 부담을 지는데 우리 이랬을 때 조세 부담의 전가가 발생했다라고 봅니다. 자, 우리 이것을 이런 경우엔 전가가 발생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게 조세의 전가입니다. 자, 대표적으로 부가세라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들 뭐 세무사 공부하시니까 부가세에 대해서는 저보다 더 잘하실 거예요. 자, 우리가 음료수를 1,000원짜리 음료수 하나를 사마셨다라고 한다면 부가세 10%가 붙어서 음료수 한 캔의 가격은 1,100원이 됩니다. 자, 그러면 편의점을 운영하는 A씨, 자, 편의점 사장은 콜라 한 캔을 팔면 100원의 부가세를 납부할 의무가 생깁니다. 그래서 자, 100원의 부가세 납부 의무가 생겼다라고 할게요. 그런데 이 편의점 사장은요, 100원의 부가세를 납부하는데 이 100원의 부가세를 어떻게 마련하냐면 손님이 음료수 한 캔을 살 때 1,100원을 지불하거든요. 그럼 이 1,100원 중에서 1,000원은 자신의 콜라 값으로 하고 나머지 100원은 손님이 부가세액을 낸 것을 받아다가 요걸 이용해서 부가세를 내거든요. 그래서 편의점 사장이 형식적으로는 그 부가세, 콜라의 부가세를 납부합니다. 그런데 그 부가세액의 실질적인 부담은 누가 한 거다? 그 콜라를 사 먹은 손님 B가 그 조세액을 부담한 거죠. 자, 우리 이런 경우에 조세 부담의 전가가 발생했다라고 해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조세 전가가 뭔지 알았으니까 다음 내용 넘어갈게요. 자, 직접세는요, 이러한 조세 전가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부과하는 조세예요. 자, 그래서 문장을 정확하게 보면 이러한 조세 전가가 발생하지 않는 조세가 아니라, 그죠? 발생하지 않는 조세가 아니라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부과하는 조세라는 겁니다. 자, 사실은 이게 정확한 개념 정의인 거예요. 조세 전가가 발생하지 않는 조세가 아니라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부과하는 조세를 의미하는데, 자, 이 양자의 차이가 뭐냐? 그러면 직접세여도 사실은 조세 전가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느냐? 네, 있어요. 직접세라고 해도 조세 전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직접세라고 해도 조세 전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세라고 해서 조세 전가가 절대로 발생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조세를 부과할 때에는 조세 전가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부과한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하지만 실제로는 조세 전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간접세 볼게요. 자, 일반적으로 조세 전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부과하는 조세예요. 자, 간접세는 직접세와 달리 조세 전가가 발생할 거라는 걸 미리 예상하고 부과한 조세예요. 그래서 자, 국가에서 편의점 주인한테 이 부가세를 부과할 때에도 처음부터 편의점 주인이 실질적으로 이 부가세를 부담하는 게 아니라 콜라를 사 먹은 이 손님이 부가세를 실질적으로 부담할 거라는 걸, 조세 전가가 발생할 거라는 걸 알고서 조세를 부과하는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간접세의 경우라고 해도 역시 조세 전가가 반드시 발생하는 건 아니고 조세 전가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자, 그것을 예상했느냐 예상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구분하는 것이 엄밀한 구분이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러한 직접세는요, 현실에서 대부분 인세의 형태를 취합니다. 인세라고 하는 것은 사람한테 부과하는 걸 얘기하죠. 자, 너 이러한 세금을 내, 이렇게 사람한테 세금을 부과하는 걸 인세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인세이기 때문에 누진세율을 적용하기가 용이하다라는 장점이 있고, 단점은요, 자,
딱 사람을 찍어서 너 이러이러한 세금을 내라고 찍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납세자의 조세 저항이 큽니다. 왜냐하면 내가 조세를 얼마 낸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하게 인식하게 되거든요. 근데 간접세는요, 내가 콜라를 사 먹을 때 난 그냥 콜라 한 캔에 1,100원에 사 먹었지 그 중에서 내가 부가세 100원을 냈다는 생각을 잘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조세에 대한 인식이 간접세의 경우에는 조세 부담을 잘 인식하지를 못합니다. 내가 세금을 내고 있다는 걸 잘 인식하지를 못해. 그러다 보니까 납세 저항이 작습니다. 콜라 살 때 부가세 때문에 툴툴거리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자, 종소세 내라고 하면 뭐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의 종소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와, 내가 이만큼의 세금을 올해 내야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조세 부담을 엄청나게 느끼게 되고 따라서 납세 저항도 굉장히 커요. 그래서 직접세는 사람을 콕 찍어서 너 이러이러한 세금을 내라고 조세 부담을 지우기 때문에 납세자의 조세 저항도 크고 그리고 그 사람의 소득이나 그 사람의 여러 가지 경제 활동을 고려해서 그 사람마다의 세금액을 구해내야 돼요. 그래서 징세 비용도 크고 세무 행정도 복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소세 신고를 하려면 그 사람이 작년 동안에 돈을 얼마 벌었고 돈을 뭐 어디에 썼고 또 뭐 자녀가 몇 명이 있고 뭐 교육비는 얼마를 썼고 의료비 얼마 썼고 이런 것들을 다 복잡하게 계산하고 조사하고 알아봐서 그래서 세금액이 확정되잖아요. 그래서 조세 행정이 복잡해. 이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콜라 한 캔에 10%씩 부가세를 매긴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조세가 간편합니다. 그래서 간접세의 장점은 간편해요. 그리고 조세 저항이 작습니다. 왜? 국민들이 세금을 내가 내고 있다는 걸 잘 못 느껴. 우리 저 앞에서 재정 착각 가설이라고 공부한 적이 있는데 그 재정 착각 가설의 전제는 사람들이 간접세는 잘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간접세는 사람들이 조세 인식을 잘 하지를 못합니다. 자, 단점은요. 납세자의 개인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못합니다. 자, 사람마다 그 사람의 어떤 여러 가지 활동이나 상황을 고려해서 세금액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콜라를 누가 사 먹든 100억 가진 사람이 사 먹든 1,000억 가진 사람이 사 먹든 아니면 전 재산이 100만 원인 사람이 사 먹든 간에 무조건 콜라 값의 10%는 부가세야 라고 해서 콜라 한 캔에 부가세 100원이 누구에게나 똑같이 이 조세 부담이 지워지기 때문에 부자한테도 조세 부담 100원, 가난한 사람한테도 조세 부담 100원, 100원이 똑같이 지워지기 때문에 누진과세가 곤란합니다. 심지어 오히려 부가세의 경우에는 역진적인 성격까지 있어요. 왜냐하면 100억 가진 사람도 콜라 한 캔에 100원 내고 자 1억 가진 사람도 콜라 한 캔에 100원 내기 때문에 소득과 재산을 대비하면 역진적인 성격이 발생하게 되죠. 따라서 간접세와 직접세는 각각 이러한 장점과 단점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다음에 인세와 물세가 있는데 인세는 말 그대로 사람한테 부과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개인적인 사정을 고려하면서 세액이 결정됩니다. 근데 물세는요. 자, 물건에게 부과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납세자의 개인적인 능력과는 관계없이 재화의 거래, 재산의 보유 등에 부과하는 조세를 물세라고 합니다. 옆에 멘토링 보시면요. 대체로 인세는 직접세이고 라고 나와 있죠. 자, 대표적으로 소득세를 예를 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소득세는 사람마다 소득의 크기를 파악해서 세금을 부과하죠. 사람한테 부과하니까 인세이고 자, 그 사람한테 직접적으로 부과하니까 직접세입니다. 자, 물세는 일반적으로 간접세이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부가세, 콜라한테 부과붙죠. 그래서 물세는 간접세이지만 예외도 있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물세죠. 자, 주택에 대해서 부과하는 물세이지만 그 주택을 가진 사람이 납부해야 되니까 직접세에 해당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자, 그래서 인세라고 해서 반드시 직접세인 건 아니고 반대로 물세라고 해서 반드시 간접세인 것은 아니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가볍게 읽고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나라의 조세 구조 나와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은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고 자, 뒤에 보시면 자, 우리나라의 조세 체계라고 해서 표가 나와 있는데 자, 이 표는요. 여러분도 어차피 뭐 세법에서 공부하실 거고 저보다 더 깊게 더 잘 아실 겁니다. 다만 한 가지 요것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목적세의 종류를 물어보는 문제가 종종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세금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다. 세법에서 공부한다라고 전제를 할 건데 자, 목적세의 경우에 국세 중에서 목적세가 있고 지방세 중에서 목적세가 있는데 국세 중에서 목적세는 교통, 에너지, 환경
환경세, 그리고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이 세 가지 세금이 국세 중에서는 목적세에 해당하고요. 자, 지방세 중에서는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이 두 가지가 지방세 중에서는 목적세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국세 중에서 요거 세 가지, 지방세 중에서 요거 두 가지는 목적세에 해당한다라는 거 요거 하나만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실제로 우리 시험에도 목적세에 대해서만 물어보기 때문에 요 내용만 암기하시고 나머지 표는 암기하지 않으셔도 재정학 시험을 위해서라면 특별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은 세법도 공부를 하셔야 되니까 나머지 세금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아실 필요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재정학 목적이라면 목적세에 대해서만 아셔도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다음에 조세체계의 결정 요인 보겠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세원 나오고 과세물건 나오고 과세표준 나오는데 이러한 내용들은 아신다고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저는 세율부터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세율은요. 평균 세율, 한계 세율, 실효 세율 세 가지 종류의 세율이 나옵니다. 첫 번째 평균 세율은요. 과세표준분의 과세액으로서 나타나지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학에서는 분수값이 나오면 그 분수값은 항상 분모 한 단위당 분자의 크기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분모 한 단위당 과세표준 1원당 과세액의 크기를 평균 세율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과표가 상승할 때 분모가 커질 때 자, 평균 세율이 커지냐 일정하냐 작아지냐에 따라서 조세 구조가 누진세냐 비례세냐 역진세냐 여부가 결정되는 겁니다. 자, 따라서 어떠한 조세 구조가 누진세인지 비례세인지 역진세인지를 알고 싶으면 평균 세율의 크기로 판단을 한다. 자, 과세 표준이 증가함에 따라 자, 우리가 소득세를 예를 든다면 자, 어떤 사람의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그 사람이 부담하는 평균 세율이 점차 커진다면 우리 그러한 조세는 누진세라고 하고 평균 세율이 일정하다면 비례세라고 하고 소득이 증가할 때 오히려 평균 세율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우리 이것을 역진세라고 한다라는 것이에요. 자, 여기까지는 쉽게 이해하실 거고요. 다음에 두 번째 한계세율인데 자, 우리 한계라고 한 것은 마지널이라는 개념이라고 했죠. 추가적인 이런 개념인데 따라서 자, 과세 표준이 한 단위 증가할 때 그것으로 인해서 조세액이 얼마나 증가하는가를 나타내게 됩니다. 자, 어떤 사람이 소득이 1원이 증가할 때 그것으로 인해서 조세액은 얼마나 증가하느냐를 한계세율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그 소득세법 공부하실 때 우리가 종소세 그 소득세율 구간이 있잖아요. 이렇게 소득세율 구간이 있는데 자, 이거 당연히 암기하시겠지만은 요 소득세에서 각각의 구간마다 각각의 소득 구간마다의 세율이 있는데 바로 이 세율이 경제학적으로 한계세율의 성격을 가집니다. 자, 이게 왜 이게 한계세율인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현재 어떤 사람이 이렇게 요 구간에 해당한다라고 할게요. 현재 소득이 1억이라고 할게요. 현재 1억의 과세표준의 소득을 얻고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사람이 1억을 벌고 있는데 자, 이 사람이 1억 100만 원으로 소득이 100만 원이 더 증가했다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사람한테 추가되는 요 소득에 대해서 적용되는 세율이 얼마죠? 바로 3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자, 이 사람이 소득이 1억에서 1억 100으로 소득이 100만 원이 증가하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35만 원의 조세가 더 추가적으로 부담하게 돼요. 그래서 소득이 1억일 때의 조세액보다 소득이 1억 100만 원으로 100만 원이 더 증가하게 되면 이때보다 조세 부담이 35만 원이 더 증가하게 됩니다. 요거 이해하시죠? 자, 따라서 우리 이것을 관계식을 써보면 자, 소득이 100만 원 더 증가할 때 조세액은 35만 원 더 증가하기 때문에 요걸 0.35라고 쓸 수가 있겠죠. 바로 그래서 이게 한계세율이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각각의 소득 구간에서는 각각의 과세표준 구간에서는 소득이 100만 원씩 증가할 때마다 여기에 적용되는 세율만큼의 세금이 증가하기 때문에 각각의 요 세율들이 사실은 각 구간에서의 한계 세율이란 것을 아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한계 세율은 소득이 또는 과세 표준이 1원 증가할 때 증가하는 조세액의 크기로 정의가 되고 우리 소득세법상의 각 과세 표준 구간마다의 세율을 한계 세율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앞으로 이 표를 보시면 이거 보실 때
때마다 아, 요거는 한계세율이야 이렇게 생각이 드실 거예요. 자,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실효세율인데 자, 우리가 과세표준이라고 하는 것은요. 총소득 또는 총재산에서 세법상의 공제액을 뺀 것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세법상 공제액을 뺀 것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앞에서의 평균 세율과 한계 세율은 과세 표준이 분모에 왔었는데 여기 실효 세율은요. 자, 과세 표준이 아니라 원래 총소득이나 총재산이 분모에 오게 돼요. 근데 우리가 앞으로 설명을 할 때에는 그냥 소득세를 전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득세가 가장 대표적인 조세이기도 하고 설명이 제일 편하기 때문에 소득세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총소득이 있죠. 총소득에서 세법상 공제를 뺍니다. 세법상 공제를 빼면 이제 과세 표준, 줄여서 과표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과표 중에서 조세액의 크기를 구한 게 평균 세율이잖아요. 바로 이게 평균 세율인데 이렇게 하지 않고 총소득분의 조세액을 구하면 바로 이게 실효세율이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실효세율은 시험에 잘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냥 실효세율은 이런 게 있다라고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옆에 멘토링에 예제가 있으니까 멘토링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하에서 공부를 하거나 문제를 풀 때 세법상의 공제액이 있다면 얘가 있다면 총소득과 과세표준액은 달라지겠죠. 그죠? 요거만큼의 차이가 발생해서 양자의 구별이 필요한데 일반적으로는 이거를 잘 주지를 않아요. 또는 이것까지 고려하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자, 이 경우에는 얘가 없다라고 친다면 결국 얘랑 얘는 똑같아요. 그래서 얘랑 얘가 똑같아지기 때문에 그때는 평균 세율과 실효 세율이 사실상 같은 의미가 되기 때문에 제가 그냥 총소득이라고 얘기할 때도 있고 과세 표준이라고 얘기할 때도 있는데 그때는 이 양자를 동일한 개념으로 보는 거다. 세법상 공제액을 고려하지 않는 거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잘 고려하지 않는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따라서 선생님 왜 분모에 과세 표준이라 안 하고 자꾸 총소득이라고 하세요? 아, 그때는 세법상 공제액을 별도로 고려하지 않는다는 전제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엄밀하게 구분하지 않고요. 자, 다음 내용 볼게요. 비례세 볼게요. 자, 비례세는요. 과세 표준이 증가할 때 평균 세율도 일정한 조세 구조를 비례세라고 하고 주로 간접세 분야에서는 비례세가 적용됩니다. 자, 누진세는요. 과세 표준이 증가할 때 평균 세율이 증가하는 조세 구조를 누진세라고 하는데 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단순 누진이 아니라 초과 누진세를 취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자, 이거 뭐 사실 너무나 당연한 얘기라서 제가 굳이 설명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데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면 자, 어떤 사람의 소득이 연봉 1억까지 왔다라고 쳐보죠. 현재 연봉 1억이에요. 그랬을 때 이 사람 1억에 곱하기 0.35를 해서 이렇게 해서 소득세를 구한 게 바로 단순 누진이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하지를 않죠. 이렇게 하지를 않고 자, 1억 중에서 1,200까지는 6% 세율, 4,600 요 사이의 소득에 대해서는 15%, 여기 사이 소득에 대해서는 24%, 그리고 8,800에서부터 1억까지 1,200만 원에 대해서는 35% 이렇게 해서 각각 구해진 조세액의 합계로서 이 사람의 총 조세액을 구하기 때문에 우리 이러한 방식을 초과 누진세 방식이라고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에 역진세가 있는데 역진세는 과세 표준이 증가함에 따라 평균 세율이 오히려 감소하는 세율 구조를 역진세라고 합니다. 자, 현행 세제에서 명시적인 역진세가 존재하지는 않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가세와 같은 간접세는 그 조세액의 크기와 납세자의 소득 또는 재산의 크기와의 관계에서 보면 역진적인 성격을 갖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바로 그 얘기가 3번에 나와 있는 겁니다. 자, 생활 필수품에 부가세를 부과하면 소득이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모두 똑같은 조세액을 납부하게 되기 때문에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역진적인 성격을 갖게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간접세 또는 부가세는 역진적인 성격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래프로 정리하면 자, 과세 표준이 증가할 때 평균 세율이 일정한 조세 구조를 비례세, 평균 세율이 높아지는 구조를 누진세, 작아지는 구조를 역진세라고 하고 당연히 납세액은 자, 과세 표준이 증가할 때 비례세는 정비례하게 세액이 증가하지만 누진세는 이렇게 체증적으로 증가하게 되고요. 역진세의 경우에는 체감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이 그래프의 내용도 이해를 해주세요. 자, 그리고 옆에 보시면 평균 세율과 한계 세율의 관계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누누이 얘기했던 한계와 평균의 관계가 다시 나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전학생 떠올리시고요. 자, M이 전학생이 기존 반평균보다 점수가 높은 경우에는 평균이 증가한다고 했죠. 그래서 M이 A보다 크면 A가 증가한다. M이 A보다 작으면 A가 감소한다. M과 A가 같으면 A는 불변이다. 이 기본적인 관계식 반드시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 그랬을 때 한계 세율이 여기 M에 해당하고 평균 세율이 여기 A에 해당합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가 앞에서 기초경제학 공부할 때는 보통 우리가 설명할 때 이거는 한계 효용이고 이건 평균 효용이었고 이것은 한계 생산물이었고 얘는 평균 생산물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재정학에서는 세율이 들어가는 거죠. 얘가 한계 세율이고 얘가 평균 세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M과 A의 관계를 그래프로도 설명할 수가 있는데 세 개의 그래프가 나와 있죠.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계 세율이 평균 세율보다 크면 자, 평균 세율은 상승하게 되고요. 자, 양자가 같으면 평균 세율은 일정하고요. 이런 경우에는 평균 세율이 작아지게 되는데 자, 우리 이것을 한번 그래프로 설명해 보자고요. 자, 우리 이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진 그래프냐면 자, 수평축은 Y가 왔습니다. 자, Y는 소득의 크기를 의미하는데 여기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총소득의 크기와 과세 표준을 구분하지 않을 거예요. 자, 우리 세법상 공제액을 고려하지 않을 거라서 총소득과 과세 표준을 동일한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냥 소득이라고 할 건데 요것의 의미를 과세 표준이라고 해도 상관은 없어요. 아시겠죠? 자, 다음에 세로축은 조세액입니다. 따라서 자, 각각의 소득에서 이 납세자가 얼마만큼의 세금을 내야 하는지 그것을 이 직선이 나타내주고 있는데 우리 이 직선을 세수곡선이라고 할 거예요. 아시겠죠? 세수곡선. 자, 그래서 세수곡선이 이렇게 직선의 형태이고요. 자, 여기는요 수평축에서 출발하고 원점에서 출발하고 세로축에서 출발을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세수곡선이 우상향하는 직선일 때 출발점이 어딘가에 따라서 수평축이냐 원점이냐 세로축이냐 출발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세율의 구조가 달라지게 돼요. 자, 우리 이 경우 보시면요. 자, 먼저 한계 세율을 구할 건데 한계 세율은 세수 곡선상의 한 점에서 그은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하죠. 자, 그런데 세수 곡선이 우상향하는 직선이기 때문에 어떤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도 항상 그 기울기는 B로 일정해요. 그죠? 자, 우리 요 B를 한계 세율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평균 세율을 구해야 되는데 평균 세율은 곡선상의 한 점과 원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로서 측정할 수가 있어요. 자, 보니까 둘 중에 뭐가 더 크죠? 한계 세율이 더 큽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래프가 지금 보면은 한계 세율이 평균 세율보다 더 큰 경우를 보여주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따라서 우리가 뭘 알 수가 있냐면 세수 곡선이 우상향 직선이면서 수평축에서 출발할 때에는 한계 세율이 평균 세율보다 더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러면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평균 세율은 점차 커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평균 세율은 점차 커진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얘가 아무리 커진다고 해도 절대로 B보다 커질 수는 없어요. 그래서 B보다는 항상 A가 더 작습니다. 자, 그래서 평균 세율이 항상 상승하기 때문에 우리 이러한 경우에는 요 조세 구조는 누진세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정리하면 세수 곡선이 우상향
직선이면서 수평축에서 출발할 때에는 그러한 조세 구조는 누진세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원점에서 출발한 경우에는 접선의 기울기와 원점에서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가 같기 때문에 A랑 B가 같기 때문에 평균 세율이 일정하죠. 우리 이때는 얘가 비례세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자, 세 번째, 세로축에서 출발할 때에는 접선의 기울기는 B인데 원점과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가 A라서 A가 더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때에는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 평균 세율이 작아지게 된다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평균 세율이 점차 작아지기 때문에 우리 이러한 조세 구조는 역진세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그래프를 봤었을 때 이 세수 곡선이 어디에서 출발하느냐만 봐도 조세 구조의 누진성 여부를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세수 곡선이 우상향 직선의 형태일 때 다 직선이죠. 그랬을 때 수평축에서 출발하면 누진세, 원점에서 출발하면 비례세, 세로축에서 출발하면 역진세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M과 A의 관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고 이번 파트에서는 세수 곡선의 출발점에 따라서 세율의 구조가 바뀌게 된다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공부를 추가적으로 더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떠한 조세가 어느 정도나 누진성을 갖는지 그것을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평균 세율 누진도예요. 자, 이 방법은요,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그거예요. 소득이 증가할 때 평균 세율도 높아져야 된다. 방금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누진세란 무엇이다? 자, 소득이 증가할 때 평균 세율이 증가하는 조세 구조를 누진세라고 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아이디어 그대로 지금 수식이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소득이 Y0에서 Y1으로 소득이 증가한 겁니다. 자, 소득이 이렇게 증가했었을 때 원래의 평균 세율과 소득 증가 후의 평균 세율을 비교해서 자, 소득 증가 후의 평균 세율이 더 크다면 그것은 누진세다라고 보는 거죠. 소득이 증가한 다음에 평균 세율이 소득 증가 전보다 더 크다면, 평균 세율이 더 커졌다면 그것은 누진세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 만약에 얘가 더 크다면 분자값이 양수가 나오겠죠. 분자값이 양수가 나오면 앞에 게 뒤에 거보다 더 크다는 거죠. 그 말은 소득 증가 후 평균 세율이 소득 증가 전 평균 세율보다 더 크다는 얘기니까 이것은 누진세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평균 세율 누진도 방법에서는 이 알파 값이 0보다 크면 누진세가 되고, 자, 이 둘이 같다라고 하는 거는요, 자, 소득 증가 전이나 소득 증가 후나 평균 세율에 변화가 없다는 얘기니까 이러한 조세 구조는 비례세라는 것을 의미하고, 자, 부등호가 반대가 되는 경우에는 분자값이 음수가 되겠죠. 자, 이때에는 소득이 증가하니까 평균 세율이 오히려 작아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것은 역진세를 의미하게 됩니다. 따라서 평균 세율 누진도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원리 그대로 수식에 반영되어 있는데 그 원리를 그대로 수식화한 것인데, 소득이 증가할 때 평균 세율이 증가하느냐를 두고서 누진도를 판단한다. 그래서 누진세라면 평균 세율이 더 커져야 되니까 이 값이 양수가 나올 거라서 알파 값의 양, 영, 음에 따라서 누진성 여부가 결정되는 겁니다. 알파 값이 0보다 크게 나와야지만 누진세가 되는 누진세라고 판단하는 그러한 방법이에요. 자, 두 번째, 부담세액 누진도는요, 요거는 약간 응용된 건데 뭐냐면 소득이 1% 증가할 때, 자, 소득이 1% 증가할 때 조세액은 몇 %나 증가하느냐를 놓고서 누진성을 판단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방법은 개념이 소득이 1% 증가할 때 조세액은 몇 % 증가하느냐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이것을 다른 말로 세수 탄력성이라는 말도 씁니다. 우리 이것을 다른 말로 세수 탄력성이라고 해요. 자, 소득이 1% 증가할 때 조세가 몇 %나 상승하느냐라는 것인데, 만약에 이 값이 1보다 크다라고 할게요. 만약에 얘가 3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 베타 값이 3이 나왔어. 그 말은 소득이 1% 증가할 때 조세는 3%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소득 증가 속도보다 조세액 증가 속도가 더 빠르죠. 그러면 이거는 누진세야.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소득이 증가하는 속도보다
조세액이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한다면 이것은 누진세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베타값이 1보다 큰 경우에 누진세로 봅니다. 자, 만약에 베타값이 1인 경우에는요. 소득이 1% 증가할 때 조세액도 똑같이 1% 증가해. 그러면 소득 증가 속도와 조세액 증가 속도가 똑같으니까 평균 세율은 변함이 없겠죠. 따라서 이때는 비례세라고 하고요. 만약에 얘가 0.5다라고 한다면 소득이 1%가 증가할 때 조세액은 0.5%밖에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조세가 더 느린 속도로 상승하죠. 따라서 우리 이런 경우에는 역진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베타는 1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서 누진성 여부를 판단하는 겁니다. 자, 수식이 조금 복잡하게 생겼는데 결국 의미는 소득이 1% 상승할 때 조세액은 몇 퍼센트 상승하느냐. 조세액이 1% 이상 상승한다면 소득 증가 속도보다 조세액 증가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우리 이러한 세금을 누진세로 본다는 것이죠. 자, 얘를 소득 증가율로 이해하시면 되고 얘를 조세 증가율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따라서 자, 1번 방법에 의하나 2번 방법에 의하나 어떤 조세가 누진세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동일하게 나옵니다. 자, 1번 방법에 의해서 누진세로 판단된 조세는 2번 방법에 의해서 판단해도 동일하게 누진세로 판명된다. 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1번 방법에서 역진세로 판명된 조세는 2번 방법에 의해도 역진세로 판명이 됩니다. 자, 그래서 두 방법은 누진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동일한 결론이 나옵니다. 그런데 두 방법이 수식에서 차이가 있다 보니까 수식적인 차이점은 존재하고 있어요. 자, 어떤 내용이냐면요. 각각의 소득 수준에서 조세가 10%씩 증가하는 경우에는 먼저 평균 세율 누진도는요. 얘가 1.1 T1이 되고 얘가 1.1 T0가 되면 요건 사실상 1.1이 앞에 묶여 있고 원래의 분수값이 이렇게 오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알파 값이 1.1 알파 값이 나온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각각의 모든 소득 수준에서 조세가 10%씩 증가하는 경우에는 알파 값도 10%만큼 커지게 나옵니다. 숫자 값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런데 부담세액 누진도에서는요. 얘가 1.1, 얘가 1.1, 얘가 1.1이 되어도 이것들이 다 약분되기 때문에 얘는 똑같이 베타 값이 나오게 돼요. 따라서 이러한 산식적인 차이점은 있는데 누진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동일한 결론이 나온다는 거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